자, 이제 이제 39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알아두기란 게 있는데 두 개 있어요. 두 개가 뭐 대체제도 있고 보완제도 있는데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놈은 세 문제에서 걸쳐서 나와요. 용어와 개념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일단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학개론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들은 돈이 무한정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한정돼 있는 돈 가지고 자기 상황에 가장 맞는 소비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체제라는 소리가 있고 보완제라는 소리가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만은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더 절대적이라고 했죠?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지나간 과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다 나오는데요. 요놈이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요놈 나오는데 사실은 큰 의미 부여 없이 그냥 나오는 거고. 자, 일단 대체제라는 것은 꿩 대신 닭이다 이런 거. 나는 꿩고기를 먹고 싶은데 꿩이 없으면 에라 그냥 닭고기나 먹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제는 둘 중에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만 선택하는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예. 둘 중에 뭐만 선택한다? 하나만. 그래서 사이다란 물건하고 콜라란 물건이 있는데 갑돌이라는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네.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하고 공급자는 비싼 거 좋아한다. 네. 자, 그러면 소비자 고기를 먹는데 탄산음료가 먹고 싶어서 사이다를 사러 갔더니 사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사이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싼 콜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사이다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콜라를 사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보세요. 하나는 조금 사면 하나는 많이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 대체제 관계인데 시험에는 사이다 콜라라는 사례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죠. 이놈들 부동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은 사례가 안 나오고 개념은 똑같은데 요놈이 사례가 나와요. 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서로 대체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요거 아니면 저걸 갈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갑돌이가 이번에 결혼한대요. 근데 갑돌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이 아니야. 예, 그냥 흑수저보다는 좀 더 나은 은수저 물고 태어났대요. 그러면 돈이 무한정 많은 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파트가 좀 더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알아보러 갔더니 어휴, 가격이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임차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이런 개념이 바로 대체제 개념입니다. 대체제 개념. 네. 그래서 대체제는 두 놈이 물리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뭘 한다? 대체제를 한다. 대체제. 그러면 보세요. 갑돌이가 무한정 많은 돈이 있다면 이 대체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니 무한정 많은 돈이 있으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다 선택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소비자는 싼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단독이 대체제 관계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주택인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 개념이 바로 뭐다? 대체제다. 다음 보완제는 이제 둘 다 아이고 저는 아파 죽겠는데 웃어요. 아파 죽겠는데 둘 다 선택하든지 둘 다 선택하지 않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어회를 먹겠다.
근데 이 보완이란 용어를 잠깐 보니까요. 부족한 것을 메꿔주겠다? 이런 용어 같죠, 그냥. 그죠? 그럼 볼래요? 광어회만 먹으라고 해봐. 그러면 몇 점 먹고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어회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소주를 곁들여서 먹으면 광어회만 먹었을 때 뭔가 좀 부족해. 소주만 먹으면 더 많이 빈티나. 근데 광어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곁들여서 먹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그래. 그럼 보완제는 예를 들어서 광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광어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 안주가 많으면 소주도 많이 사. 광어 가격이 비싸지죠? 광어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해. 안주가 적으니까 소주도 조금 사. 그러면 보완이란 것은 둘이 궁합이 맞는 물건이에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면 다 같이 많이 사는 거고 안 사면 다 같이 적게 살려고 하는 거야. 시험에 나와. 근데 나중에 한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전혀 관심 갖지 말고 대체제라는 개념이 시험에 중요하다. 그 정도만 잠깐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대체제. 네. 1월 달에 또 물어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시험에 중요하냐? 대답 못하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차근차근 또 알려줄 수밖에 없죠. 네. 다음 이제 42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이제 42페이지 보니까 이제 균형이란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할 것도 없어.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책 보지 마요. 여기 주목하세요. 예. 자 앞으로 지금보다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금보다 수요가 감소한다면, 지금보다 공급이 증가한다면, 지금보다 공급이 감소한다면 앞으로 물건의 거래 가격과 물건의 거래되는 양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이게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잡을 볼 테니까 잘 보세요. 필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필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 가격에 대해서는 다 맞힐 수 있어요. 물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하락. 제 생각과 좀 다르기도 하나 보네. 다시 할게요. 저기 학원 밑에서 마스크를 파는데 마스크가 1,000원이에요. 1,000원. 하루에 10개씩 팔린대요. 근데 갑자기 그 방송에서 계속 뭐 호흡기 질환, 뭐 메르스, 뭐 자꾸 이런 소리 나온 거야. 그럼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마스크 가격 상승하라. 상승 당연하죠. 근데 메르스가 종식되고 날씨도 따뜻해졌대. 그러면 사람들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죠. 가격 하락. 마스크 공급이 막 늘어난대. 가격은 하락.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이건 당연하죠. 그죠? 거래량을 봐야 돼. 다시 할게요.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얘 조심해야 돼. 선생님 가격이 오르면 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마스크가 하루에 10개씩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도 그 정도 물량을 준비해 놓는데 갑자기 마스크 사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이 아니고 3, 40명으로 증가해봐.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죠. 가격 당연히 오르죠. 그리고 종전에는 하루에 10개 정도만 팔렸지만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래되는 양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다시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사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이 아니고 한 2명밖에 안 돼. 그럼 팔려 나가는 것도 10개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거래량도 증가 감소.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싸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싸니까? 그렇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비싸지죠? 비싸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관건이야. 관건. 잘 들으세요. 자,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맞습니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맞나요? 그렇죠?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맞아요?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맞아요? 자, 일단 먼저 암기 먼저 합시다. 증가는 거래량 증가, 감소는 거래량 감소. 시작.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우리 지금은 감이 전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식 수업도 하고 뭣도 하고 실제 시험도 그렇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분이 지금 올해 합격하셨는데 76 되신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올해. 근데 공부를 저랑 같이 수업한 지만 5년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좀 하셨다고 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학원에서 필명이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 아버님인데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님이에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 집도 한 20몇 채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말씀도 적어. 오로지 돈 가지고 승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학원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뭐 이렇게 70세가 넘으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안 다니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근데 젊은 애들이고 뭐고 아줌마들이고 다 이 주변에 줄줄줄 붙습니다. 밥 먹으러 가도 이분은 밥값도 항상 내고 오늘 뭐 한 삼겹살 먹자고 하면 한 30명 가도 밥값 다 내. 그리고 돈 잘 쓰고 그리고 말씀도 적어요. 그러니까 따라 붙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인들을 줄줄줄 달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역시 돈이 정말 좋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분은 말씀이 없는데 학원에다가도 어쩌다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원장님들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역시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돈이 진짜 좋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박사예요, 박사. 학개론도 잘하고요. 민법은 더 잘해. 민법은 돈도 잘 쓰고 막 하고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막 달라붙고 막 하면 뭐 물어보면 다 알려요. 다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잖아요.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0 문제를 10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다 잘해.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학개론은 항상 고득점이 나와요. 민법은 거의 매번 과락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민법 60번 넘어서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저 엄청 이뻐하셨어요.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맨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점수 잘 나오니까. 이 선생은 이제 저랑 친한 선생인데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게 수업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학개론이 만약 41번부터 있었으면 저 정말 그 학원에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이제 학개론 1번부터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 원래 학개론 한 40분, 45분 이내에 다 마쳐야 되거든요. 다 풀어야 돼. 근데 거의 60분 가까이 풀어버려요. 점수 잘 나오겠지 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학생이 10분을 주면 민법 10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자 10분 남았습니다. 소리 들어버리면 못 풉니다. 못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교는 열심히 풀고 나서 하고 민법 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럼 막 이렇게 하니까 민법은 계속 점수가 뭐 50점 넘을 수도 없죠. 근데 이번 합격했는데도 역시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학교는 잘 받고 민법은 거의 한 10문제 빼고 나머지는 풀었대. 그래가지고 나머지 찍었대. 근데 어쨌든 해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이게 학원 입장에서도 이분은 빨리 합격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원장님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파워가 센 거야. 입김이 센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찍히면 학원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모든 학생이 여기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제가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결국 시험은 있잖아요.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과 싸움. 시간을 정말 투자해야 될 땐 투자하지만 시간 투자 없이 답만 찍어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학개론이 그게 심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리부터 차근차근 계속 꼼꼼히 가르쳐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시험에 결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응용되는 문제를 물어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알아야 돼.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중간 과정이 없어요. 무조건 결과만 물어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자체가 학원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심플하게 끝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 요거는 아주 심플하게 끝내야 돼. 그 중간 과정 안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떻게 암기시켰냐면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시작. 그러면 왜 그런지 생각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아, 쉽네. 증가는 증가, 감소는 감소니까. 그죠? 자, 공급 증가, 거리량.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다시 암기하세요.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시작.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공급 감소 거리량. 수요 증가 거리량. 공급 증가 거리량. 수요 감소 거리량.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보자마자 답을 콕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나온 김에 좀 더 할까요? 이 강의는 이제 학계론은 있잖아요. 학계론은 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게 학계론인데 제대로 선생님이 준비를 안 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학생들이 힘들어지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하면 학계론보다 더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 없어요. 예. 법칙들이 되게 많거든요. 법칙들이.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법칙. 뭐 나오면 뭐 찾는 법칙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찰지대란 말이 종종 시험에 나와. 입찰지대. 제가 땅 주인이거든요. 근데 요 새 학생이 저한테 저기요, 내가 임대를 줄 테니까 땅 저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야. 입찰 붙었죠? 경쟁 붙었죠? 그럼 누군가는 내 토지를 차지할 거란 말이야. 저 사람이 저한테 자기 나 100원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120원 주겠대. 너는 150원 주겠대. 누가 제 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150원이죠. 입찰지대라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지대가 결정된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최대 지불 능력, 최소 지불 능력 어떤 놈에게 낙찰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용어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입찰 나오면 최대라는 용어가 있는지 최소라는 용어가 있는지 그것만 찾아서 최소 나오면 틀리고 최대 나오면 맞히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있어요. 또 어디? 주택 공급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부산 지역의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보통 원했던 예상되는 상황이죠. 근데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야 팔지 마. 앞으로도 이번에 뭐 중국이 뭐 투자하고 어쩌고 하니까 앞으로도 한 장은 더 오를 거야. 팔지 말고 갖고 있어봐. 라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산돼 버린다면 사람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버리겠죠. 그러면 공급이 동결 묶여버린대. 주택 회전이 돼 안 돼? 그러면 결국 가격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시험 문제에 이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말 보면 안 된다고. 끝에 가가지고 상승이란 말이 있냐 하락이란 말이 있냐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죠. 요건 나오면 맞고 요건 나오면 틀리고 요런 게 있어. 또 일단 따라서 하세요.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자,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장기라는 것은 새로운 생산 시설 설비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단기는 너무 짧은 시간, 장기는 이상적인 충분한 긴 시간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예. 그러면 단기는 말이죠. 뭔가 틀어져 가지고 어긋났대. 그래도 그걸 갖다가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수급 조절의 난이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주택 수요는 지금 당장 증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수요는 1000명인데
주택 공급은 500개밖에 안 돼.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았죠.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런 불균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대. 그러나 점차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장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긋났던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장기야. 그러면 아까 수요는 1000명인데 주택이 지금 500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돼야 한대.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을 충분한 시간을 준대. 그러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수요가 1000명이면 50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1000개를 만들어서 균형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장기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도 나중에 지금은 설명해봐야 뭐 잘 모르니까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가치 가격이란 게 있어요. 가치와 가격. 이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드렸으니까 몰라 지금. 근데 요거 나오면 100% 나오는 지문이 있어. 맞춰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OX. 다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지금 제가 질문 던질 때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라가 아니고 그냥 감으로 답을 찍어내라 이거지. 다시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OX. X죠. 장기는 균형 상태에 일치하는 거거든. 틀렸죠? 다시. 단기 상황에서 가치와 가격은 균형 상태가 된다. OX. X죠. 그렇게 이제 답을 찍어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잘 써먹으면 학교론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여러분들이 좀 더 그냥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오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감을 좀 잡아주면 그때 땡기면 확 올라오는데 지금은 멀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차근차근 한 발 한 발씩 가면 나중에는 아주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예.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시작. 증가는 거리량 증가, 감소는 거리량 감소. 끝. 됐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중간에 그 큰 3번에 보니까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탄력성. 예. 수요 탄력성이라는 용어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제시하는 개념 정도만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수요란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은 사람,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 수업 끝나고 식당 가면 메뉴판 고르고 밥 먹을 메뉴 고르죠. 10만 원 있는 사람은 식당 가가지고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탄력적입니다. 주머니에 5천 원 가지고 간 사람은 식당 가서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맨 첫 페이지 상단에 몇 줄?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밥?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탄력적이고 저소득층은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다시. 공급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공급자인데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양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공급이 탄력적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책 넘기지 말고 하나 더 갈게. 아까 단기, 장기 잠깐 말씀드렸죠?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반 재화는 싸고 부동산은 비싸고 일반 재화는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부동산은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생각하고 가야 돼요. 수요 공급에서는. 자, 그러면 단기 너무 짧은 시간이야. 장기 충분한 긴 시간. 제가 이 사람한테 야, 너 앞으로 한 달 내에 부산에다 주택 임대주택 1만 호 공급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단기 짧은 시간에는 공급 물량이 원활하게 시장에 나올 수 없죠. 공급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근데 이 사람한테
야, 너 2020년까지 그 부산에 임대주택 15,000호 공급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고 공급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 공급은 비탄력, 장기 공급은 탄력적. 그 지문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4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와요. 경기 변동. 예. 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소리는 다 아실 거예요. 물가가 상승해 버리니까 돈에 쓸 수 있는 구매력이 하락한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잠깐 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한 5월달 뭐 이 정도 되면 학원에서 이제 뭐 오후라든지 정규 수업이라든지 이게 시험 보고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 보고 해설해 주는 수업을 나중에 해야 돼요.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내다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물가 상승이다. 맞습니까? 네, 뭐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저기 저번 주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초과란 용어를 썼어요. 초과. 예. 초과란 것은 같대요, 많대요, 적대요? 초과돼 있다. 많다가 초과죠. 그러면 초과 수요란 것은 수요가 초과돼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50개밖에 안 된대. 그럼 수요가 더 초과돼 있는 거 맞죠? 이게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오르죠.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죠? 네. 초과 공급이란 것은 공급이 초과돼 있대요. 누가 초과돼 있다고요? 공급이 초과돼 있대. 그러면 수요는 50명인데 공급 물량은 100개라는 거예요. 100개. 그러면 물건이 남아 부족해. 남아요. 그게 초과 공급이야. 가격 상승하겠어, 하락하겠어? 가격 하락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 어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주택 문제 다루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주택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저가주택, 임대주택이 우리 시험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다룰 때는 말이죠. 초과 공급이란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초과 수요란 소리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중에 누가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과? 주택 부족 문제는 초과 뭐예요? 초과? 수요죠. 초과 공급은 주택이 남아. 소비자는 50명인데 집이 100개야. 그러면 공급 물량이 철철 넘치는 거야. 그럼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서민들의 낮은 소득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민들이 부담스러운 상태야. 왜? 주택이 남으니까 부족하니까. 주택은 50개밖에 없는데 살 사람은 100명이야. 50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초과 공급은 거의 의미가 없고 오답으로 나올 때만 나오고 뭐가 시험에 결정타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되겠죠? 예. 다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다. 맞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 상태다. OX. 둘이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맞히는데 이렇게 하면 3분의 1은 틀려버리고 그럽니다. 예. 자, 왜 물가가 오를까요? 왜 가격이 오를까요? 공급 물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 오르는 거 아닌가? 공급은 적고 수요가 초과돼 있으니까 가격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바로 결국은 초과 수요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뭐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용어 해설을 좀 같이 좀 볼 거예요. 맨 밑에 보니까 저 이제 알아두기 맨 밑에 보니까요. 네. 체크 용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레카. 끌어가는 게 견인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를 잠깐 보니까 아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수요란 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뭐 이런 소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전쟁이 터질 것도 같은 느낌이 생겨. 그러면 갑자기 라면과 부탄가스와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라면, 생수, 부탄가스의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겠죠? 그것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끌어당겼다 이거지. 그걸 갖다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인플레이션 나왔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쓰는 볼펜이라든지 뭐 섬유 옷이라든지 등등등,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석유에 많이 의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쓰면 살아가면서 쓰는 물건들은. 예. 근데 석유에 거의 의존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급등하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겠죠. 거의 대부분. 그러면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용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둘이 합쳐진 건데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네. 자 이제 또 넘기셔가지고 이제 48페이지를 잠깐 좀 볼 거예요. 48페이지 보면 이제 경기 순환, 경기 변동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또 볼게요. 거기 이제 그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뭐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동그라미 1번 회복 시장, 동그라미 2번 상향 시장, 동그라미 3번 후퇴 시장, 동그라미 4번 하향 시장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큰 틀 흐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변동한대요. 그 시장에는 이제 수요 공급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둔화되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거래 계약서 막 여러 건 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그래. 예. 근데 거래 계약을 몇 건 못 쓰고 팔이 날리고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고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패턴 한번 그려보자.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용어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말하는 용어는 이제 잘 좀 들어볼게요. 경기가 제일 좋은 점 있잖아요. 피크. 여기를 정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점? 정점. 제일 안 좋은 점을 저점이라고 그래. 뭐?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그래요. 뭐요? 진폭. 특정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 뭐? 주기. 정점, 저점, 진폭, 주기.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 그림 그려놓고 바로 니은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뭡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스쳐가는 용어로만 나와. 정점, 저점, 진폭, 주기는 스쳐가는 용어로만 나옵니다. 네, 다음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기준선을 이렇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 시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점을 향해서.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하향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하향시장. 다음 요 시기는 바닥을 치고 경기가 점차 살아나는 회복세에 들어섰대요. 그래서 이 시장을 회복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회복시장. 다음 요 시기는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경기가 매우 활성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확장되는 상향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상향시장. 다음 이게 정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점에서 다시 완전 침체는 아닌데 점차 둔화되는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무슨 시장이냐면 후퇴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저점을 향해서 폭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슨 시장이죠? 아까 했던 하향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흐름만 좀 잠깐 보자고요. 네, 큰 흐름만. 하향 시장은 거래가 거의 없고 완전 이축되는 시장이죠. 경기가 정말 나쁜 시장이에요. 근데
저점을 치고 회복 시장으로 들어서면 반대로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죠? 다음에 상향 시장이 되면 거래도 매우 활발해지고 아주 경기가 좋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향 시장에서 후퇴 시장으로 되면 아주 좋았던 모습이 아주 나빠지진 않고 점차 둔화되기, 나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하향 시장이 되면 아주 경기가 위축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 화살표 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잡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주택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반대로 회복 시장이 되니까 주택 거래가 증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상향 시장이 되니까 더욱더 확대돼서 주택 거래는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다시 반대로 후퇴 시장이 되니까 주택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주택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주택 건축허가 신청 건수 자체가 거의 없다. 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주택 거래 건수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 반대로 후퇴 시장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주택 거래 건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주택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률 아시죠? 공실률이 많다는 경기가 나쁠 때 많은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빈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공실률이 엄청 많다.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실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공실이 점차 발생하기 시작한다. 공실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 다음, 이자율 이야기하겠는데, 이자율.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문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 경기가 좋을 때 산업 부문에 금리를 높여버릴 수도 있어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예.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다시 경기 부양의 한 방법으로 금리를 저금리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딴 생각 안 돼요.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가 높아진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엄청 높다.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가장 저금리가 된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인상되기 시작한다. 금리가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시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기본은 일단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서 보면 무슨 시장은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막 나오거든. 뭐 건축 뭐야 회복 시장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파생 현상이. 근데 하나도 기본서 읽을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 옆에다 화살표만 그려가지고 연습만 하시면 돼. 연습만. 예. 그래서 어쨌든 경기 변동의 흐름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봤다. 네. 다음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57페이지를 잠깐 갈게요. 57페이지. 이제 57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입지론이 있어요. 입지론 보이시죠? 거기 보니까 이제 양가로 1번에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용어가 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앞에 있는 요 학생이 봐보세요. 요 밑에도 빵집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기에 친구가 야 부럽다, 네 가게 너무 목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입지입니다. 입지. 이미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를 입지라고 그래요. 입지. 동적, 정적이라는 표현도 가끔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보면 입지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이미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니까 정적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 잘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해운대에 살아.
자기도 좀 돈 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해운대에다 빵집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 하고 딸마다 막 쓸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입지 선정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빵집이라는 용어에 가장 어울리는 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게 입지 선정이야. 입지 선정은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동적이다. 그래서 입지는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 입지. 정적. 입지 선정은 그 용도에 가장 어울리는 땅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입지 선정. 동적이다. 일단 그렇게 감 잡으시고요. 네. 다음 넘기세요. 58페이지. 자, 이제 양가로 2번이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서비스 문제가 좀 되는데, 이제 점포 유형과 입지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집 심성 점포. 다시 집 심성 점포는 백화점이라든지 극장. 예. 이 근처도 극장 있죠, 참. 우리 학원 근처에 극장 있지 않나요? 있죠. 예. 좀 이따 영화나 한 프로 보러 가야지. 오전 수업 끝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런 것은 도심의 중심부에 있죠. 그런 경우를 집심성 점포라고 그래. 뭘 한다? 집심성 점포. 다음에 부산 쪽에 법원 앞에 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세무 사무실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또 저쪽 가니까 뭐 금융센터, 무슨 보험회사 건물도 큰 거 있고, 은행 건물도 있고, 뭐 파이낸스 건물도 있고, 크게 막 몰려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 집재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집재성, 동종이나 또는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입지한 형태를 뭘 한다? 집재성. 세 번째는 산재성 점포 보이시죠? 산재성 끄집어내놓고 옆에다 직접 분산 입지라고 한번 써보세요. 분산 입지. 흩어지는 거. 분산 입지. 직접 써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부산을 잘 몰라요. 근데 부산하고 그 인연은 있긴 있어. 옛날 사귀었던 여자가 부산 금정구 사는 아가씨였는데, 뭐 잘 사나 어찌나 모르겠네. 그 외에는 잘 모르는데, 혹시 부산에 세탁소에 거리 있나요? 있어요? 세탁소에 거리가 있어? 몇 번 이야기 결국 쓰게 만들고 그러네. 있어요? 아까 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욕탕의 거리는 있나요? 없어? 나는 여지껏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목욕탕에 거리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 처음 봤어요. 끝나고 갑시다. 있어? 있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난 몰라. 그러면 요거 빼고. 예. 요거는 없다고 해 그냥. 예. 세탁소에 거리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모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동네 곳곳이 분산해서 흩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라고 그래요. 예. 오늘 제가 해운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근데 저번 주에 수업가는 뭐 가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수업을 끝나고 이제 울산에 있는 친구 좀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이제 저녁에 가는데, 광안리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내비가 시킨 대로 제 길 모르니까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나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부산 사람들은 고층 건물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야,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같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서울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날 잡아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한번 놀러 와서 꼭 거기를 한번 가자 했는데, 어쨌든 면도 참 공부를 잘한지 못한지 그건 일단 떠나서 정말 너무 너무 깜짝 놀랐네. 너무 멋있네.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참 좋은 곳에 사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공부 잘할 수 있죠? 뭐 해봐야 아는 거고. 일단 어쨌든 참 너무 멋있더라. 뭐 이렇게. 자, 동그라미 4번. 그 철공소가 일부 모여 있고, 뭐 종묘상, 비료상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심적 집중성 또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합니다. 이는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 좀 약해.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저 밑에 보니까 알아두기에 1번 보니까 고객에 대한 소비자 고객에 대한 독점력이 강한 유형의 부동산. 2번 고객에 대한 독점력이 약한 유형의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뭔 흡입력이야. 참 이랬으면 좋겠네. 시험이 우리가 더 익숙한 용어로 더 알아듣기 편한 용어로만 표현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표현돼요. 자, 먼저 1번은 뭐냐면 고객에 대한 흡입력이 강한 유형의 부동산. 자, 터미널, 역, 공항, 정신병원 이런 것은 대체 수단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독점 흡입력이 강하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접근성이 나빠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접근성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학원 밑에 저기도 편의점 있고 골목에도 편의점 있고 여기도 편의점 있고 편의점은 엄청 많죠. 그러면 편의점은 소비자가 봤을 때 굳이 여기만 갈 게 아니고 대체제가 많아 저거. 대체선이 엄청 많죠. 그러면 편의점 그 자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한 흡입력을 가질 수가 없죠. 대체수단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가요? 싸게 파는데? 아니야. 편의점 가격은 다 똑같아. 다양한 물건 파는데? 아니야. 파는 물건도 다 똑같아 거의. 예. 어디가? 가까운 데가 아니고 가기 편한 데 갑니다. 가깝지만 신호 대기하고 횡단보도 건너고 그러면 안 가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가기 편한데, 즉 접근성이 좋아야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고객에 대한 독점 흡입력이 약한 유형의 부동산은 소비자가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다음 3번은 이제 선매품점인데요. 전자제품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놔두고 4번은 전문품점인데 뭐 골프용품 파는 데라든지 명품 매장 뭐 이런 것들을 전문품점이라고 그래.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전문품점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시간, 거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3번 뭐? 선매품점이 중요한데요. 볼까요?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자랜드 아시죠? 뭐 파는지 아시죠? 전자랜드 하면 또 뭐가 또 생각이 나지? 하이마트? 하이마트가 이 근처에 있든지 길 건너편에 있든지 이런 형태의 입지를 하는 데 있나요? 부산에?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다 이렇습니다. 하이마트하고 전자랜드는 전략적인 입지 선택을 서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자제품 사러 가는데 첫 번째 매장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구매하지 않는 거 아시죠? 먼저 전자랜드 가가지고 냉장고 사는데 이거 좋네, 이거 얼마예요? 저기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직원이 200만 원까지 깎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로 삽니까 안 삽니까? 뭐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딴 데 간다면 안 되고, 그건 기분 나빠버리지. 여기서 나쁘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예, 다음에 꼭 들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딴 데 가서 알아볼게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끝나고 좀 남으세요. 그럼 안 좋지, 기분 나쁘지. 그러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길 건너 여기 옆에 가. 그래가지고 또 비교해서 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같이 거의 붙어 있는 겁니다. 선매품점이라는 것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점포에서만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점포 물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물건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선매품점입니다. 무슨 점? 선매품점.
3번이 선매품점이고 4번은 뭡니까? 전무품점. 이라고 책에 나와 있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를 봤더니 유표품을 취급하는 점포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뭘 것 같아요? 3번과 4번 중에. 찍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뭘 것 같아요? 4번? 3번? 왜 3번이라고 생각, 아니, 안 물어봐야겠다. 왜 4번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맞아, 4번이 맞아. 잘했어요. 저런 학생이 합격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답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 탁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번이 맞거든요, 이게. 근데 왜 4번일 것 같아? 왜? 아니, 용어를 읽어보려고, 용어.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 학개론이 그런 게 약간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예. 내내 책에는 전문품점 이렇게 나오고 선생도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에 유표품이라고 나온 거야. 우표도 아니고 뭐야? 이게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다. 그러니까 학개론은 진짜 이제 막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서 이런 거 주진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주는데 진짜 학개론은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경제학과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그런다고 해서 학개론 잘할 줄 아세요? 아니야. 경제학과 나오면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데 훨씬 더 편해. 그런다고 해서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학교를 안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 그래서 소설책을 1년에 100권씩 읽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학생보다 학교 안 나오고 소설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말기는 여기가 더 많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학교론 점수는 이 학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학교론은 있잖아요. 사실은 뭐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그때 달라요. 어떤 하나를 놔두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게 되게 많다고. 그 맥락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그 학생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거든요. 완전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는데 짧은 시간 내에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아 이게 이 표현이구나 라고 말귀를 알아듣고 답을 그냥 쉽게 찍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뭐 노력하면 이제 극복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교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사실은. 네. 다음. 자, 너무 심했나?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학교로는 이렇게 어휘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학개론 그 점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험 문제 지저분하게 나와. 하도 많이 내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말장난식으로 해가지고 혼 빼놓고 이런 것들이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센스 있게 잡아내느냐 안 내느냐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뭐 선생님 학교는 잘하려면 일단 공부 때려치고 소설책을 1년에 100권씩 읽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요. 예. 다음 59페이지 보니까 이제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있죠. 예. 잠깐만 2장 더 넘겨보실래요? 63페이지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마르크스 나왔죠. 아니 리카도 사람 3번도 마르크스란 사람 4번 알론소란 사람 저 밑에 용어 예설에 보니까 베버라는 것도 사람 레시란 사람도 사람 자 전부 다 학자예요. 전부 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많아. 그러나 저 사람 국적이 어떠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비밀인데 절대 다른 학원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학교론에 나와 있는 외국 학자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근데 암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외국 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죽었습니다.
진짜예요. 아 진짜라니까? 아, 다 죽었다니까 진짜로. 아, 여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어, 왜 웃어요? 아니 왜 난 진지한데 왜 웃죠? 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알려주면 안 되지. 저기 죽은 지가 최소 50년에서 100년, 150년 이론이 나온 지가 190년 된 이론도 우리가 배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90년, 10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인식과 지금하고는 똑같이 교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나와. 근데 절대 이제 제가 좀 심한 말 할게요. 잡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진짜 안 돼. 수업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와야지. 선생님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 생각 자체가 전혀 통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죽었어. 왜 죽었냐? 오래됐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면 100년 전에 시대 상황에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제가 끌어가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이름 써놔버릴 거야. 여기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